188쪽에 186쪽에 등기 효력이 나오는데 등기 효력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1, 2월달 강의 동영상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시면 못 따라오실 거예요. 여기에 법률행위가 있고 처음 오셨어요? 누가요? 아닌데 1, 2월달에 본 것 같은데? 네. 네,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 이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둘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 물권 변동에, 소유권이 아니라 물권이죠.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등기.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등기와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등기 하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등기.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등기. 물권 변동에 종국등기를 하기 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등기. 요 예비등기는 보통 가등기를 얘기합니다. 물론 가처분 등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은 가등기를 얘기하는데 이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등기 이전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시점에 종국등기를 합니다.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등기를 하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등기예요. 대표주자가 가등기인데요. 이 가등기는 왜 하느냐면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위 보존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하는 등기예요. 그렇다면 가등기는 효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낸 등기입니다. 물론 경고적 효력은 있어요. 가등기가 된 부동산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하지만 이건 법률적 효력이 아니라 사실상의 효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적 효력은 아니에요. 법률적 효력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다 뭐 이렇게 잡다 묶어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네,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종국등기는 가장 중요한 효력은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한 등기니까 물권 변동 효력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 물권 변동 효력은 어느 시점에 나타납니까? 접수 시점. 그렇죠. 그거 하나 기억하여 두시면 돼요. 두 번째, 순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죠. 이 순위 확정의 효력에 따라서 같은 구일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순위를 확정시킵니까? 순위번호. 다른 구일 때는 접수번호. 그렇죠. 세 번째, 대항적 효력. 공시 방법을 갖추면 대항적 효력은 다 있는 겁니다. 공시가 됐으니까. 네 번째, 권리 추정력. 오늘 이걸 볼 거예요. 끝까지 다 볼 겁니다. 다섯 번째, 후등기 저지력. 이 후등기 저지력은 등기법에서 자주 출제가 돼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형식적으로는 확정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시키는 힘이 있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고요. 여섯 번째, 점유적 효력. 그래서 이 점유적 효력과 이 추정력을 지금 볼 거예요. 점유적 효력과 추정력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점유적 효력을 볼 건데요. 여기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이때 을이 이 부동산을 20년 동안 점유합니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점유는 소유의사 있는 점유고 그리고 평온한 점유이고 그리고 공연한 점유일 때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이 점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네?
아니에요. 민법에서 하시죠. 점유 개시 시. 그래서 우리 책에 잘못 나와 있는 겁니다. 민법에서 하셨죠? 네. 이 점유 취득 시효는 소유권 언제 취득합니까? 점유 개시 시. 안 하셨어요? 점유 개시 시 맞죠? 네, 바뀌었나 그동안? 네? 누가요? 네, 점유 개시 시에 소유권이 변동이 돼요.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제가 등기시라고 했어요? 네, 그건 잘못 얘기한 걸 거예요. 네. 점유 개시 시 소유권 민법에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네, 잘못 얘기했나 봐요. 10년 동안 점유를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점유가 소유 의사에 있는 자주 점유고 그리고 평온한 점유고 그리고 공연한 점유고 선의 점유고 무과실 점유일 때 설령 이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우리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해서 을은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소유권 취득이 인정이 되면 이 무효인 등기는 유효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얘기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위쪽은 점유 취득시효, 아래쪽은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하셨죠? 안 하셨어요 아직? 네? 밑에 거 안 하셨어요? 네. 하실 거예요. 안 하셨으면. 네. 그러면 이걸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 요 20년 점유는 10년 점유 그리고 플러스 10년 점유죠. 그게 20년 점유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권 취득만 놓고 볼 때 소유권 취득을 놓고 볼 때 요 등기에는 요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등기의 점유적 효력. 그 다음에 권리 추정력을 볼 건데요. 권리 추정력. 이 추정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추정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상의 추정력이 있습니다. 사실 추정력이라는 것도 있고 권리 추정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 나오는 추정력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추정력이 아니라 권리 추정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추정력은 이 앞에 권리라는 문구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표제부 등기는 권리 추정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추정력을 보실 건데요. 민법에서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테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본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 불렀습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리고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본다면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 불렀습니까? 등기 권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등기법이 정하는 아주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각 구에 1번 소유권 보전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테고 2번 소유권 이전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때 이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등기된 권리는 뭐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이 등기에는 있더라는 겁니다. 이를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등기는 70에서 80%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도 있죠. 간주. 개연성 90%. 50에서 60%는 가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이 추정력은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근거는 뭐냐? 우리 민법, 우리 등기법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학설과 판례가 이론상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론상 인정하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만약에 이 등기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걸 알고 감히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해 주겠습니까? 신청서에 거짓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안 해주겠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동신청입니다. 두 번째, 이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입니다.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고 거짓에 등기하겠습니까? 아니, 실질은 할 수가 있는데 이론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론상. 그렇죠. 등기관은 믿을 수 있는 국가공무원이라서 거짓의 등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만약에 거짓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걸러지겠죠. 따라서 등기법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짓의 등기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 등기처럼 공시방법이 하나 더 있죠. 점유. 점유도 공시방법이죠. 근데 점유 같은 경우는 민법 200조에서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와 등기를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더 완비된 형태의 공시방법일까요? 등기예요. 따라서 불완전한 형태의 공시방법인 점유도 권리의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면 보다 완전한 형태의 공시방법인 등기도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러한 이론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고 가셔야 될 건 요겁니다. 요거 이따 써먹을 겁니다.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라서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게 근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질. 이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권리 추정력의 본질이 뭐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 즉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상의 추정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법률에서 인정되는 힘이란 뜻입니다. 물론 이 법률은 간수법을 의미합니다. 명문의 근거 규정은 없으니까. 그렇죠. 간수법이 뭔지는 공부하셨죠? 네. 그 다음에 사실상의 추정력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관행상 인정되는 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관행상 인정되는 힘. 어느 것이 더 센 걸까요? 네? 법률상. 그래서 제가 이게 70에서 80%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걸 얘기해요. 이게.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이 법률상 추정력으로 인정하게 되면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를 깨기 위해서는 본증이라는 증거로 깨야 됩니다. 본증. 그런데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반증이라는 증거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반증. 그럼 본증이 뭐고 반증이 뭐냐면 본증은 본래의 증거라는 뜻인데요. 법관에게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여야지만 깨진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법관에게 등기부가 거짓이라는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를 제출해야지만 깨진다는 뜻이에요. 본증이라는 게. 그런데 이 반증으로 보게 되면 법관에게 의심을 일으키는 증거 갖고도 충분히 깨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반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전에 요게 다수견해고 요게 판례였습니다.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네. 그런데 이 다수견에 의해서 한번 출제가 됐어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교재에 아마 반증으로 기출지문 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거는 옛날입니다. 옛날. 지금은 본증이라는 용어가 맞아요. 지금 통설 판례는 다 이쪽입니다. 그러면 등기 명인에게 유리한 견해는 어느 쪽일까요? 네?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는 게 등기명인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는 게 등기명인에게 유리할까요?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등기명인에게 유력한 견해, 뭐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건 잘 안 깨지겠죠? 법관이 어떤 놈들인데 이놈들이 거의 확신이 없어요. 이분들은. 네. 네. 거의 확신을 일으키지를 않아요. 의심이 많은 양반들이라서. 그래서 이걸로 보게 되면 거의 안 깨져요. 그래서 거의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등기명인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범위. 이 범위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적 범위, 또 하나는 인적 범위. 프린트에 다 있어요. 판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프린트에 다. 우리 교재가 좀 그래서 프린트에 다 넣습니다. 물적 범위는 첫 번째, 등기권리 적법 추정. 두 번째, 등기원인 적법 추정. 세 번째, 등기절차 적법 추정. 이 세 가지를 물적 범위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기권리 적법 추정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명인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70에서 80%는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인에게 임차권이 있더라고 70에서 80%는 믿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 기록되어 있다면 전세권의 등기명인에게 전세권이 있더라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저당권의 등기명인에게 저당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70에서 80%는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권리 적법 추정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이 존재한다면 부종성에 의해서 뭐도 있어야 됩니까? 피담보 채권. 그렇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는 것도 추정해 줍니다. 이게 등기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되셨죠? 그 다음에 등기원인 적법 추정. 이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을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칸이 있어요. 매매. 그리고 이 매매를 기록할 때 갑과 을은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 서류를 보고서 등기관이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매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 등기 원인이 적법하게 있었다라고 70에서 80%는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증여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갑과 을 사이에 증여 계약이 있었다라고 70에서 80%는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등기 원인 적법 추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세 번째 등기 절차 적법 추정. 이 등기는 이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나온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그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든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출이 됐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됐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이 됐다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실행이 되면 위임장,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위임장이 제출됐으니까 대리권이 있다라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물적 범위 세 가지 이걸 외우셔야지만 판례 암기량이 대폭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걸 안 외우시면 판례를 일일이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적 범위. 이건 사람과 관련된 거겠죠. 인적 범위. 이 인적 범위는 권리 추정력은 누가 주장할까요? 당사자가 주장하겠죠. 맞습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될 테니까 당사자가 주장하겠죠. 권리. 그렇죠. 그래서 이 권리 추정력은 당사자에게 이익으로 작용합니다. 제3자도 권리 추정력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채권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얘는 채무자, 얘는 채권자. 그러면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강제 집행 들어오기가 좋겠죠. 따라서 이 채권자 A는 을의 등기를 가지고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제3자도 권리주장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권리주장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제3자가 주장할 때 을에게는 이익입니까? 불이익입니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이게 민법에서 자주 나오죠.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자나 허무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권리주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사자는 어흥할 때 그 사자가 아니고요. 심부름할 때 그 사자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 죽을 사자를 쓰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등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나눠서 판단을 해야 돼요. 어제 돌아가셨다면 그러면 등기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죠. 따라서 이걸 좀 나눠야 돼요. 근데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 등기는 믿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등기 날짜와 돌아가신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출제가 된다면. 그 다음에 허무인, 이건 제가 나중에 낙향하면 제 집 위에다가 걸어 놓을 거예요. 허무인 이렇게 제 사는 집에다가 한글로 허무인. 무슨 뜻입니까? 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허무한 사람들. 네,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믿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렇죠. 홍길동 장군 이렇게 등기가 됐다면, 여기에 홍길동 장군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장군, 이 양반 생존했던 분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양반이 있죠. 허무인, 소설 속의 사람이니까. 이순신 장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양반은 뭡니까? 허무인입니까? 이 양반은 사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요즘 많이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가 권리 변동에 당사자 간에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요즘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요즘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권리 변동에 당사자 간에도 수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둘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돼요.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시행이 됐을 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즉 을은 갑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저 을명의 등기는 누가 해준 등기일까요? 갑이 해준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갑이 해줘서 을명의로 등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을이 갑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나랑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같이 해놓고서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요즘 자주 나와요. 공동신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이고 이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부동산의 시가는 10억으로 하겠습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맺습니다. 어떠한 특약을 맺었냐면 갑이 세금을 내기 싫고 또 이제 재산 형성 과정을 들키기 싫으니까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가 10억을 9억에 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보존등기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은 세금 안 내도 되고 을은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특약에 근거해서 을은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존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정상적인 등기라고 한다면 소유권 보존 갑,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등기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갑의 명의가 생략됐습니다.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불러요.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모는 모자라는 뜻이에요. 두는 머리 두자입니다. 그래서 앞대가리를 생략한 등기,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불러요. 모는 모자, 두는 머리두. 그러면 이거는 이 을이 이 보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갑에게 추정할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갑이 해준 등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죠. 단독 신청. 맞죠? 따라서 이건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라서 전 소유자가 해준 등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에게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추정할 수 있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하죠. 네 번째, 본질, 아니 본질이 아니야, 효력. 권리 추정력의 효력. 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기본적 효력이 있고요. 이제 안 할 거예요. 권리 추정력은. 부수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 효력은 민법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요. 가장 등기의 권리 추정력의 기본적 효력은 뭐냐면 등기권리 적법 추정을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에요. 등기권리 적법 추정. 이게 가장 기본적 효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등기명인에게 등기된 권리가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70에서 80% 신뢰할 수 있는 효력. 이게 가장 기본적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부수적 효력은 민법에서 하실 텐데요.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 행위를 했을 때 뭐로 추정해 줍니까? 선의 무과실. 그렇죠.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 행위를 했을 때 선의 무과실로 추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고 거래 행위를 했을 때 등기부의 내용을 안다고 추정해 줍니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라고 추정해 줍니다. 이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똑같은 권리 추정력인데 여기 반대의 문구가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설명을 하려고요. 이게 사안이 다른 겁니다. 사안이. 그러면 첫 번째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매매계약 안에는 물권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매매계약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같이 실효합니다. 이를 물권행위 유인성설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유인론, 유인성설. 그러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합니다.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은 없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고 그리고 말소가 돼야 되는데 말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기부상 남아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때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 떼어봐야 되겠죠? 등기부 떼어봤더니 등기부에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따라서 을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병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만든 등기부를 신뢰했을 뿐이죠. 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 무과실로 추정이 됩니다.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 행위를 했을 때 그 신뢰한 자는 선의 무과실로 추정을 해줍니다. 즉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를 테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겁니다. 국가에서 만든 등기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물론 저는 안 믿어요. 등기부도. 무정부주의자니까. 네. 두 번째.
그러니까 사안이 다른 겁니다. 이쪽과 이쪽은 완전히 사안이 달라요. 아래쪽은 뭐냐면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A에게, 갑은 A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서 A가 저당권 등기를 하고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갑의 소유권은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갑과 을은 친해요. 그래서 갑이 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깨끗한 부동산이니까 등기부 떼어볼 필요도 없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내가 또 가격도 한 1억 적게 덜 받을 테니까 그냥 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을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근데 확인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등기부를 확인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을은 알고 있다라고 추정해 주는 겁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이미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추정해 줘요. 또한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등기부 확인 안 한 건 을이 잘못이죠. 따라서 유과실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사안이 달라요. 사안이.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아는 겁니다. 권리추정력과 관련해서. 이게 몇 번째인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점유와의 관계. 여기 문제가 되는데요. 물건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동산과 부동산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이 동산은 공시 방법이 뭘까요? 점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도 둘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라는 것은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이미 신청이 원칙이죠. 신청하고 싶을 때 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미등기인 상태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 썼네. 등기부가 없는 경우도 있고 등기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돼서 있다고 한다면 등기의 권리 추정력 인정할 수 있습니까? 등기 추정력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 추정력 200조에 의해서 점유 추정력이 인정되겠죠. 근데 등기부가 없는 경우, 즉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가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미등기 부동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학설과 판례가 충돌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학설은 미등기 부동산은 동산으로 봐서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해 줍니다.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해 줘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미등기 부동산도 부동산입니다. 동산이 아니에요. 따라서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할 수가 없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요. 제가 낙향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못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상속에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빈집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빈집에. 그러면 이 빈집에 살고 있고 이 건물은 미등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살고 있죠. 공시가. 그러면 학설에 의한다면 제가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왜요? 제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판례에 의한다면 조사관들이 나올 거예요. 관청에서, 군청에서. 그리고 사실관계를 조사할 겁니다. 그 중에는 대장도 있을 테고, 뭐 각종 세금 관련 서류도 있을 테고, 그걸 다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권리자를 판단합니다. 학설과 판례의 차이점 느끼십니까? 네. 학설에 의한다면 제가 소유자로 추정이 돼요. 추정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70에서 80%는 신뢰가 되기 때문에 거의 소송에서 제가 이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판례를 보게 되면 사실관계를 다 조사합니다. 제가 질 거예요. 저는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니까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학설과 판례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 갖고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다 본 거예요. 권리 추정력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책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좀 썼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등기 유효 요건을 보실 겁니다. 등기 유효 요건. 이거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프린트를 좀 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24쪽 보십니다. 등기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두 개의 요건을 갖춰야지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날 겁니다.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물권 행위를 실질, 등기를 형식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형식적 요건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등기법은 절차법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절차적 요건이라고도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권 행위.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민법 몇 조죠? 186조. 그렇죠? 186조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채권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이 등기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 요건은 첫 번째,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민법이 정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돼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이 등기의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기법은 절차법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 요건을 절차적 요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실체적 요건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이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실질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기법이 정하는 요건은 형식적 요건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걸 실질적 요건 이렇게도 불러요. 왜 이런 용어를 다 써야 되냐면 어떤 용어로 출제될지 모릅니다. 본시험에서. 어떤 용어로 출제될지 모르니까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 절차적 요건, 형식적 요건 같은 뜻이고요.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 실질적 요건, 실체적 요건 같은 뜻입니다. 이때 등기법에서 정하는 요건은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등기가 일단 존재해야 되겠죠. 등기가 존재해야지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들어보셨을까요? 못 들어보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등기를 갖춰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등기입니까? 따라서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맞습니까? 동시에 이것이 존속 요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존속해야지만 이게 계속 존속되겠죠. 그렇죠. 존속 요건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게 존속 요건이면 이것도 소멸되겠죠. 그럼 이게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거 소멸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물권 변동 효력은 나타나죠. 따라서 등기는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구를 외우셔야 돼요. 우리 책에는 없지만 워낙 중요한 문구입니다. 다시요.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하지만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든지 등기부가 멸실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물권 변동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권 변동 효력은 나타납니다. 다시 꼭 써놓으세요.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등기 준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써먹을 거고요. 두 번째,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29조 제1호 위반, 관할 위반. 두 번째, 29조 제2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때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등기 능력이 있을까? 이게 세 번째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등기 시정 절차가 당연히 적법해야 될 테고요.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한데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중 보존 등기의 문제가 나옵니다. 또는 중복 등기 문제라고도 불러요. 혹시 민법에서 이중 보존 등기, 중복 등기 공부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하면 되죠.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3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리고 등기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먼저 만들어졌어요. 선등기기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상 부동산 하나일 때 등기부는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한 개가 있어야 되죠. 이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는 무슨 등기입니까? 보존 등기죠. 근데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부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먼저 등기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등기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러면 1기록의 원칙이 위배됩니다. 즉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해요. 맞습니까?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니까 하나는 없애야 됩니다. 그 없애는 방법이 뭐냐? 이게 문제예요. 여기는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여기 갑 또는 A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등기 기록을 없애야 됩니까? 네? 어느 게 무효입니까? 무효. 유효입니다. 왜냐면 여기 1층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몇 층입니까? 3층이잖아요. 이 등기부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효예요. 후등기 기록이 유효입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여기는 1층이에요. 어느 게 유효입니까? 건물이 3층짜리잖아요. 이 등기부는 저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표제부의 이중등기라고 부르는데요. 표제부는 그 건물의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죠.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는 등기부가 유효한 겁니다. 표제부의 이중등기는 그 표제부에서 그 건물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 유효한 겁니다. 이를 실체관계 갖고 판단한다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되셨을까요? 네. 안 되셨을까요? 여기 3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먼저 등기 기록이 만들어졌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또 등기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존 등기에 의해서 표제부, 갑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갑구, 을구가. 여기는 똑같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표제부 갖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전 갑. 그 다음에 여기는 1번 전세권 설정 을.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전 갑. 여기는 1번 저당권 설정 병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등기부가 유효고 어느 등기부가 무효입니까?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아예? 아직은. 저는 여러분을 실력자로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하지만 민법 선생님이 볼 때는 박사님이라서 네,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박사님이에요. 중개사 민법 선생 중에서. 두 분이 계시다 그랬죠? 근데 한 분은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쪽에서 유일한 박사님입니다. 우리 민법 선생님이. 네.
다른 선생님들은 박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네, 다른 전공이에요. 네, 민법 박사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만 민법 박사예요. 네. 어느 게 맞아. 네. 그래서 제가 기꺼이 종속된 공시법 강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느 게 유효고 어느 게 무효입니까? 무조건 유효.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선 등기 기록이 유효고 무조건 후 등기 기록이 무효입니다. 3층짜리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이 만들어졌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 그 다음에 나중에 보존 등기에 의해서 등기부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번 소유권 보존, 갑. 여기는 1번 전세권 설정, 을.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존, A. 여기는 1번 저당권 설정, B. 이렇게 등기가 시행된 상태입니다. 어느 게 유효고 어느 게 무효입니까? 이게 유효고 이게 무효입니까? 네. 그리고요.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당연 무효면 이건 유효입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달라지는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놈이죠. 여기 보시면 다른 놈이죠.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일 때는 이때는 무조건 선 등기기록 유효, 후 등기기록 무효입니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얘는 저당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무효니까. 대신 여기에 일로 가면 되죠. 여기다 기록하면 돼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얘기가 달라져요. 을은 갑이 설정해 줬고 요 B는 A가 설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게 유효, 왜 이게 유효냐면 이게 유효 가능성이 더 높아요.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거 유효, 무효가 원칙인데 이것이 당연 무효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유효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달라져요. 등기명이 다를 때는. 정리하죠. 표제부 등기, 이중 등기는 무조건, 아니, 잘못 얘기했네. 표제부 등기, 이중 등기는 실체관계를 봐서 실체관계를 판단해서 유효, 무효를 결정합니다. 다만 이 권리등기의 이중등기는 등기명인이 보존 등기명인이 동일일 때는 무조건 선 등기기록 유효, 후 등기기록 무효. 보존 등기명인이 동일이 아닐 때는 선 등기기록 유효, 후 등기기록 무효. 다만 선 등기기록이 당연 무효일 때는 후 등기기록은 유효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 유효요건 나와 있는데 거기 1번에 실질적 유효요건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실질적 유효요건, 실질적 유효요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부동산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동산의 내용과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일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당사자도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권행위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걸 실질적 유효권이라고 불러요. 부동산이 존재할 것, 당사자가 있을 것, 물권행위가 있을 것. 이게 실질적 유효권인데요. 이 중에서 이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등기여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실질적 유효권은 부동산이 존재할 것, 당사자가 있을 것, 등기명인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물권행위가 있을 것. 이게 실질적 유효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중에서 물권행위가 제일 중요해요. 물권행위가. 이 물권행위와 일치하는 등기를 갖출 때 그 등기는 실질적 유효권을 구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일치하는 등기를 갖출 때. 그러면 일치하지 아니할 때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물권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갖췄을 때 이를 불합치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또는 불일치의 문제라고 불러요. 불합치, 불일치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불일치의 문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존재상의 불합치. 즉, 존재상의 불합치는 뭐냐면
물권행위는 존재하고 등기도 존재한다면 이건 존재성 합치죠. 물권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등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존재성 합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물권행위는 있는데 등기가 없는 경우, 물권행위는 없는데 등기는 있는 경우, 이게 불합치죠. 이걸 존재상의 불합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실체적 유효권의 추한이라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혹시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하실 거예요. 네, 실체적 유효권의 추한. 원래는 물권행위 먼저 하고 등기하죠. 그런데 물권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물권 변동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언제 물권 변동이 나타납니까? 네? 물권 변동은 등기만 갖췄으니까 나중에 물권 행위하면 되겠죠? 이걸 실제적 유효요건의 추한 이렇게 부릅니다. 물권 행위는 실제적 유효요건이고 추후에 완성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실체적 유효권의 추한. 민법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시간상의 불합치가 있는데 시간상의 불합치도 이건 민법에서 출제가 돼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안 나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나오는 게 바로 내용상의 불합치입니다. 내용상의 불합치. 내용상의 불합치는 크게 질적 불합치, 양적 불합치가 있는데 양적 불합치 요것 좀 보겠습니다. 금방.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네,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금 민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냥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직 3월달이니까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한 5, 6월달에 하면 좀 익숙해져요. 7, 8월달에 다시 하면 더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즉 물권행위와 등기까지 갖추게 되면 물권이 변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물권행위 등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으니까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물권인 저당권도 취득했을 겁니다. 피담보 채권, 담보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를 빌렸습니까? 을은. 을로부터 갑은 10억을 빌렸죠. 그러면 계약세는 얼마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10억으로 계약서에 써 있겠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12억으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15억으로 하죠. 15억으로. 그러면 물권행위 양과 등기의 양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죠. 이게 양적 불합치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10억이고 10억이면 이거는 양적으로 합치됐죠. 그런데 달리 기록이 될 때 이를 양적 불합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을 할까요? 힌트, 물권행위를 담당하는 분은 민법 선생님, 등기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공시법 선생님. 어느 거 위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민법.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어느 범위 내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발생할까요? 10억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권행위가 등기양보다 적을 때는 물권행위 범위 내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 물권행위는 10억인데 등기부에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 5억으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물권행위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왜요? 왜냐면 나중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 절차로 넘어가죠. 경매 절차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개입해요. 그래서 물권행위 기준, 을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원칙은 전부 무효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을은 갑에게 10억을 빌려줬습니다.
등기부엔 5억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이거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겠습니까? 주장하기 쉽겠죠. 이거 다 무효니까 다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무효예요. 그런데 이 갑은 아버지, 을은 아들. 만약에 이렇다면 이때 전부 무효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한 거죠. 따라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대해서 갑과 을은 유효를 할 의사가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부 유효 또는 무효. 이게 뭡니까? 민법 137조에 뭐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일부 무효의 법리. 민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민법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것 때문에 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 질적 불합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질적 불합치. 질적 불합치는 둘로 나눠지는데요. 등기의 권리의 주체, 객체 내용상의 불합치와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등기법에 규정이 있겠죠. 등기법이 진행되는 과정마다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겠죠. 그 근거 규정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절차상의 불합치, 과정상의 불합치라고 불러요.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등기법에 규정을 뒀을 텐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를 과정상의 불합치, 절차상의 불합치라고 얘기합니다.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 전에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등기의 권리 주체, 객체, 내용상의 불합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100번지 토지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을 텐데 갑부에 뭐라고 등기가 돼야 될까요? 소유권 보존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돼야 되겠죠. 그런데 엉뚱한 놈 A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주체의 불합치라고 불러요. 이 등기는 효력이 있겠습니까? A 명의 등기. 없겠죠. 무효인 등기입니다. 따라서 A도 소유권 취득 못할 테고 을도 소유권 취득 못할 겁니다. 맞습니까? A는 왜 취득을 못할까요? 갑과 물권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을은 왜 소유권 취득 못할까요? 을 명의로 등기가 된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네, 두 번째. 지금 100번지 토지등기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여기 옆에 99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99번지에.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는 99번지 토지등기부에 등기가 됐습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갑,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99번지도 갑 소유예요. 그럼 이 등기 효력이 있겠습니까? 물권 행위의 대상은 어느 겁니까? 100번지죠. 등기부에는 99번지 토지에 등기가 돼 있죠. 이게 객체상의 불합치라고 얘기합니다. 객체상의 불합치.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네, 엉뚱한 등기부에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다른 걸로 가야 되는데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저당권 등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기가 됐습니다. 1번 전세권 설정 을. 이게 내용상의 불합치라고 얘기해요. 물권행위는 지금 저당권에 대한 물권행위 했죠. 근데 등기부에는 엉뚱한 전세권 등기가 됐죠. 이게 바로 내용상의 불합치라고 얘기합니다. 엉뚱한 내용을 등기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거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제 그 밑에 거 하나 보시고 끝날 겁니다. 등기의 권리 변동 과정, 등기의 절차상의 불합치. 의미는 등기법에서 정하는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이를 절차상의 불합치, 가정상의 불합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관할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등기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이 등기할 수 있는 것만 등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등기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하지만 3호부터 11호까지는 안 지켜도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효력이 인정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동글뱅이 2번이 뭐냐면 바로 3호부터 11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진 절차상의 불합치는 바로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3호부터 11호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당연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또한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거기 세 가지예요. 중간 생략 등기,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무효 등기, 유효. 이게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가끔 출제를 합니다. 무효 등기 유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는 실제는 매매인데 등기부에는 증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따라서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는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니까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했을 때 권리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하느라고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중간 생략 등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볼 거고요. 무효 등기의 유효, 이걸 볼 겁니다. 한 30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걸 후딱 보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강의를 좀 듣고 오세요. 1년 때 강의를 듣고 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걸 할 거예요. 등기부를 보셔야 됩니다. 등기부를 외울 건데요. 미리 좀 듣고 오셔야 될 겁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